3월 22일 채널 615 오늘은 그동안 진행하셨던 황선 진행자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이사 권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한반도에 아주 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다양한 분석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동북아의 문 대표 문경환 대표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키 리저브 훈련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미연합사가 키 리저브 훈련, 독수리 훈련, 연합 훈련을 이제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예, 지난주 저희 이제 방송하는 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키 리저브 그다음에 폴 이글 독수리 훈련이죠. 독수리 연습을 실시하고 독수리 연습의 일부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해서 이 잠재적인 위기 상황, 이 요즘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작전 계획 5029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키 리저브 훈련을 할 때 이제 명분은 이 북한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걸 막아내고 격퇴하면서 다시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까지 그려져 있는 작전 계획 5027 가지고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명분으로 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작전 계획 5029를 몰래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걸로 보면 그런 논란이 일어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건 유엔군사령부가 오늘 판문점을 통해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이 훈련의 비도발적인 성격을 통보하였다라고 했는데 확성기에 대고 그냥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스피커 켜놓고 이제 네, 그렇죠. 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통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집회를 한 것 같군요. 예. 지금 이 훈련을 앞두고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한 훈련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키 리저브 훈련은 그런 훈련이 아니고 이 북한의 직접적 공격을 막는 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도 했죠. 저는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과 같이 강력한 군부 체제 국가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사실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키 리저브 훈련이 급변 사태를 대비한 훈련은 아니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고 이걸 사실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이라 해도.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북한을 뭐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또 보도가 있습니다. 현인택 장관. 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또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이 미국에게 고위급 군사회담을 지난 25일 날 제안을 했고요. 이 편지 형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이 통지문에 보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의 군사 실무회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쪽에 미국에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장관 되겠죠. 이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에게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거절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안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이대로 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은 사실 남쪽의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대로 가면 파멸, 파국이다. 뭐 이런 전쟁의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북한은 이 미국
남쪽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계속 대화를 제의했고 대화를 제기하는 목적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핵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막자라는 게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현인택 장관이 그 대외 공관장 그 간담회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뭐 한편으로는 북한의 뭐 CNC 기술이 우리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느니 뭐 북한은 뭐 광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게 통일부 장관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인지 뭐 대결부 장관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뭐 최대 대북 강경파가 바로 통일부 장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하기 하루 전날 북미 군사 고위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자, 뭐 한국과 미국 당국은 대화 자체를 어쨌든 뭐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화가 필요한 시절이죠, 시기이고 군사회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통일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25일이면은 이명박 정부 취임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년 맞이해서 각 부처에서 이제 3년 기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통일부가 어떤 또 보고를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른 남북관계 정립. 뭘 정립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제목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건지 그리고 뭐 또 하나는 통일 준비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통일 준비라고 한 게 나온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통일을 빌미로 세금을 더 걷어보겠다. 이게 무슨 국가적 의제 설정입니까? 국가적 논란, 분란이죠. 그런 좀 황당한 평가들을 했더라고요. 현실과 정말 동떨어지고 자화자찬 식이다. 자, 그 다음에 국방부도 좀 발표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목을 또 이렇게 달았네요.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거만 보면 상당히 막 힘이 딱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뭐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강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분야를 포함해서 아직 개선 보완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뭐 좀 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앞으로도 뭐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뭐 예비군 정예화라든지 뭐 철저한 정신무장과 전투적 기질 고양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근데 정신무장이라는 게 위에서 잘해야 아래쪽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위쪽이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데 뭐 보온병 들고 다니면서 포탄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정신무장이 과연 사병들의 정신무장이 잘 될지 잘 의문입니다. 자, 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북의 군사력 평가 요 보도가 좀 있는데요. 요거는 미국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것도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평가가 나온 얘기입니다. 자,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 자, 북의 군사력은 세계 4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이 뭐 매우 뛰어나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뭐 핵 위협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니 세계 최애 강대국이라고 하는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무슨 저런 엄살을 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기술이 사실상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미국 이 당국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엄살 차원이 아니라 실제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이 4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는 표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계 4위라면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러시아, 북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 안에서 자 4위라고 했는데 4위가 맞나요?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평가하는
기관 그리고 사람들마다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군사력의 핵심을 정신력으로 봅니다.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이 물질 중심의 나라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빼고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군사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군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기준으로 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그 2010년, 그러니까 작년에 CIA에서 세계 군사력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기준을 보니까 뭐 인원, 무기 개발 능력, 전투 능력, 비상 대처 능력, 군사비 지출액, 국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를 한 건 4위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마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뭐가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도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 2006년에 그 보엘벨 아까 등장했던 인물이죠. 보엘벨 주한미군 사령관, 전 사령관인데 미국의 그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북한의 이 병력 숫자를 보면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120만 명에 예비군이 5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마 그 정확한 뭐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평균 복무 기간이 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훈련한 이 사람과는 군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8년간 훈련을 받았으면 거의 이제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 군인들의 훈련 정도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뭐 2008년도에 그 국방백서 한국의 국방백서에 실린 내용인데 뭐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 양쪽으로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숫자부터 시작해서 뭐 전차 숫자, 야포 숫자, 그 다음에 전투기 숫자, 잠수함 숫자 이런 숫자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거든요. 미사일 숫자라든지 남쪽의 군사 전문가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항상 하는 얘기는 북한의 무기는 숫자만 많지 이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낙후한 재래식 무기들이다. 우리는 뭐 디지털화된 첨단 무기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실제 북한의 이 무기들이 그렇게 진짜 뭐 80년대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그런 낙후한 무기들이냐. 실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북한 무기를 한다는 건 북한 무기가 그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낙후한 무기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소용없다. 이런 식의 평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이 60년 동안 이 남북 군사력 비교할 때 주로 이제 GDP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의 GDP가 이제 한국의 이제 국방비와 맞먹는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GDP, 뭐 국방비 이런 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사실 얼마나 정확한 비교인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네. 저게 이제 CIA에서 추정하는 각 1인당 GDP 순위입니다. 순위 저 앞에 써진 뭐 141, 142, 143 이게 이제 국가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한번 찾아보시면 144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2010년 추산 1,200달러라는 겁니다. 1,200달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치로 추산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위를 바로 위를 보면 똑같은 1,200달러인데 뭐 약간 소수점 아래로 높겠죠. 인디아가 있습니다. 인도가 북한하고 거의 1인당 GDP가 똑같습니다. 근데 CIA에서 추산하기로 인도의 군사력을 6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가 낮다고 해서 국방력도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의 GDP를 언급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제 실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GDP는 언제나 추산입니다. 그래서 GDP만 가지고 야 뭐 세계 144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국방력이 어떻게 4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 얼마 전에 북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뭐 동창리에 대규모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 네. 완공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인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제 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올해쯤
ICBM 발사 실험할 가능성은 거의 95%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2009년 여름에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포동 시험장에서 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영공 침해 논란이 이제 일본에서 영공 침해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이까지라도 일단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수단리의 그 미사일 발사 기지가 이제 그 동안에는 사용이 됐는데 거기 높이가 32m인데 그 발사대 높이가 32m인데 동창리는 50m다.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높고 ICBM을 발사하려면 40m가 넘어야 되는데 충분히 넘기 때문에 ICBM을 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한반도 지도 북쪽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무수단리는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리는 서해안에 있죠. 그래서 동해안에서 쏘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 전에 일본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동창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일본의 영공을 침해했다 이런 빌미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송영선 의원의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모 자체가 일단 무수단리의 3배라고 합니다. 근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98년도에 그 대포동 1호라고 하죠. 그 북쪽의 이제 정식 명칭은 백두산 1호다. 뭐 이렇게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백두산 1호라는 이제 발사체를 발사한 곳이 무수단리의 이제 발사장인데 거기에 규모가 3배나 되고 실제 공사 자체를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인가 2001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우주 개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10년 가까이 공사를 해서 재작년에 완공을 한 발사장이 바로 동창리 미사일 기지라고 볼 수 있고 미사일 발사 기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우습죠. 로켓 발사 기지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기지 규모도 상당히 현대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공이 됐네 안 됐네 논란들이 있는데 2009년에 뭐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미 뭐 완공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사 용도면 이 적의 공격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 저건 그냥 대놓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지는 누구나 다 아는 곳이에요. 따라서 만약 저기서 미사일을 쏜다면 미국이 저기를 공습을 하겠죠. 공개된 장소에 미사일 기지를 짓는다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을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는 북의 그 산악 지역 지하에 다 숨겨져 있겠죠 이미. 그래서 저걸 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또 하나는 저 공사 자체가 이미 재작년에 다 완공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동창리 발사장에 보도가 막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마치 내일 모레 발사할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쏟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 대표님께서는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아마 우주 개발용 뭐 인공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보다 더 큰 뭐 그런 우주 발사체들을 쏠 계획으로 만든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공위성보다 더 큰 거는 뭐가 있죠? 유인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유인 우주선. 예. 중국이 몇 년 전에 유인 우주선을 한번 쏘지 않았습니까? 쐈죠.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이 국력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선포한 해입니다. 그렇죠. 내년 4월 15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그 날이거든요. 네. 그때 뭔가 국력을 과시를 하려면 중국처럼 유인 우주선을 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북과 이란의 이제 군사 협력, 군사 교류,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다고 하는데 올해 이란 정부에서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북에서도 유인 우주선을 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거는 뭐 충분하죠. 자, 북에서 유인 우주선을 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실제로 만약에 발사한다면 발사 이후에 평가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그 현대전은 이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상대 적국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피해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들의 이 거리, 사정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대포동 2호라고 했는데, 대포동 2호, 뭐 개량형,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정확한 표현들은 다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 자체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미사일 명칭은 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뭐 그 98년도에 발사했던 게 뭐 대략 사거리가 1700에서 2200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는 훨씬 뛰어넘는 거고, 대포동 2호 같은 경우는 뭐 4300에서 6000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괄하는 거죠. 근데 뭐 송영선 의원이 아까 얘기한 거는 뭐 15,000 그 킬로미터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000km면 예. 미국의 남부까지 내려가니까 거의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예. 한다. 그렇죠. 미국 전역을 거의 포괄하는 그런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에 그냥 재래식 폭탄을 실어가지고 보내면 뭐 그냥 폭탄이 터지고 마는데, 만약에 이제 핵탄두를 실었다고 하면 미국 본토에 핵탄두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송영선 의원 주장대로라면 북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역량, 이 위협성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또 위협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디펜스 구상, 미사일 네. 방어 체계를 구상해 왔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이고,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느리지만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상당한 속도를 냅니다. 특히 내려올 때 이 중력이 더해져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이걸 미사일로 맞추겠다는 건 사실 공상 과학에나 나오는 얘기고 현실성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이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쏘는 위치와 시각을, 궤도를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발사를 해서 맞추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험에서나 성공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북한이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언제 쏘는지도 모르고 어떤 궤도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도 과연 요격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가능성이 아주 지금으로서는 희박하고 당분 뭐 몇 년 사이에 그걸 완성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미사일 방어 체제 뭐 한국 정부에 계속 뭐 강요를 해왔는데요, 미국이. 네. 자, 이것이 이런 보도를 네. 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압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론 조성 작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달 말에 MD와 관련된 그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정부에게, 지금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 참여를 요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 압박용 보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또 미국에 갖다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 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핵실험설. 그렇죠. 예. 네, 핵실험설에 또 조짐이 있다,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이런 조짐들이 뭐 가능할까, 혹은 왜 또 이런 보도가 나올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이제 풍계리라고 그 2차례 핵실험을 했던 그 지역에서 다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움직임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곳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핵실험하고 나면 이제 파괴력이 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수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수를 핵실험 직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근 들어 새삼스럽게 다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뭔가 핵실험을 준비를 실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핵실험장을 원래부터 이렇게 정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두고 마치 내일 모레면은 핵실험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밑밥을 까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자, 핵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이거는 뭐 북미 대화,
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북에서 이제 그 군사적 조치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점쳐져 왔었는데.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은 미국의 전문가들을 핵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핵시설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라늄 농축했는데 농축 우라늄이 이만큼 있다 보여주고 우리 플루토늄 그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이 이만큼 있다 이것만 보여줘도 미국은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돌겠죠. 근데 새로운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핵실험을 했는데 3차 핵실험 지금 뭐 핵실험을 2번 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새로운 봉쇄를 하겠습니까? 뭐 제재를 하겠습니까? 이미 제재할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육자회담 관련한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별개로는 이제 육자회담 준비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요 분석에 대해서 지금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육자회담의 구도가 대략 그 북중러가 있고 한미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일 쪽에서는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보면 지난주에 이제 16일 날 그 러시아 외무차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인 김영재 대사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한반도 상황과 육자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 러시아 외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뭔가 이제 육자회담 준비 교감 상태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일 며칠 전이죠. 20일 날 장주진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계관 이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을 했다라고 나왔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장주진 상무부 부장의 그 수행을 누가 했냐면 중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양허우란이라는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정권 대사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자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계관 부상도 또 제1부상도 육자회담 수석 대표고 해서 북중 간에 이 육자회담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23일이면 이제 내일인데 내일 양재츠 외교부장이 방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장주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협의한 내용을 한국 쪽에 좀 통보를 하고 한국도 빨리 대화에 나서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중러 사이에서는 빨리 육자회담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고. 자, 다음 주에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 이것을 앞두고 지금 또 중국에서 온단 말이죠. 그리고 방북도 했고 러시아와 북이 또 만났고 그래서 다음 주 군사훈련과 또 관련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이 키리졸브 훈련이 상당히 큰 훈련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해본 역사가 없고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육자회담을 했는데 해본 역사가 없고 또 북한은 이 북한 나름대로 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비한 이 군사적 어떤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비상 사태 선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 기간을 빨리 줄이든지 아니면 전쟁 수위를 훈련 수위를 낮추든지 뭐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빨리 육자회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훈련 때문에 사실 4월 30일까지는 이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라봐야 5월이나 6월쯤 돼야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군사훈련 자체가 좀 이 대화 분위기 형성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동북아 정세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입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앞두고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뛰어넘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정세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일견 이제 대화를 할 것처럼 이렇게 좀 내비치는 분위기도 있고 그게 이제 중미 정상회담에서 좀 드러났죠.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여전히 대북 압박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순순히 대화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좀 순진한 발상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북한을 계속 찔러보면서 북한의 빈틈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자 할 겁니다. 이건 대화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도 북한의 약한 고리를 자꾸 건드려줘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은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하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에 항상 긴장감을 불러온다. 이거는 키 리졸브 훈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훈련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뭐 서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뭐 이렇게 사소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사실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의 이제 전체 힘, 역량 균형은 북한이 상당한 이제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상반기 중으로는 육자회담이 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형태가 육자회담이 될지 아니면 다른 다자회담 틀이 될지 아니면 북미 간 직접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화는 대세고 만약에 대화장에 끝까지 안 나오면 더 강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세입니다. 오늘 한반도 오늘 그 정세 분석 같이 해주셨는데요. 문경환 대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